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0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로서는 1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단히 좀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출제도 꽤 자주 되었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좀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요, 혁명 이전의 프랑스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18세기죠. 그리고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회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입법의회라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공회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혁명 거의 말미에 총재정부라고 불리거나 또는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등장하면서부터는 통영정부 이런 등등의 그런 시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명칭들에 유의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일단 혁명 이전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요 용어가 늘 같이 나옵니다.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옛 제도의 모순이라는 거죠. 옛 제도라 함은 절대왕정 그리고 공고한 신분제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수에 불과한 성직자 1신분과 귀족 2신분이 특권을 독점합니다. 땅을 많이 갖고요. 고위관직 독점하고요. 면세 특권이 있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면세 특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거의 절대 다수인 3신분, 즉 평민들은요, 각종 의무와 세금 내고 정치 참여는 제한당하고, 그러니까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고 있어요. 시민계급이 성장합니다. 시민계급이 성장하여 상공업, 전문직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이거는 영국에서 비슷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쵸? 대다수에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해 계몽사상이 유행하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뭔가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저기 바다 건너에, 대서양 건너에 미국이란 그 식민지에서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뭔가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와중 중에 여러분들 절대왕정 이래로 이 루이들이 아주 재정 사치를 부렸던 겁니다. 돈을 엄청 써요. 전쟁 사치, 전쟁 개입, 그리고 심지어 남의 나라 독립혁명을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혁명이 전개되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루이 16세입니다. 당시 루이 16세. 여기 있는 그 루이 16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부회라는 걸 소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 14세기경에 그 필리프 4세가 처음 소집했던 그 삼부회입니다. 자, 근데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삼부회는 삼신분회라고도 했죠. 세 개의 신분의 대표들이 모인 건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신분 대표 간 대립이 일어납니다. 해서 여러분들 1, 2신분, 즉 높은 사람들끼리는 신분별로 표결하자. 그래서 신분이 3개 종류니까 한 표, 2표 하면 자기네가 2대1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3신분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반대하겠죠. 머릿수로 표결하자. 우리 쪽수 더 데려갈게. 쪽수 너무 저급한 단어였네요. 머릿수 더 데려오겠다. 머릿수 표결하자. 라고 3신분 주장합니다. 3신분은 절대 다수기 때문에 1, 2신분을 당연히 이기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3신분만이 주도해서 구성된 국민의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 우리 국민의회는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왕이 탄압하니까 파리 민중이 봉기하면서 여러분들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됐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즉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는데 이 감옥을 함락시켰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하는 것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파리 민중이 봉기하면서 지방으로 점점 혁명이 확산돼요. 파리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됩니다. 특히 지방의 농민들은 아주 걷잡을 수 없게 거칠게 혁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귀족들을 공격하고요. 장원 문서들을 불태우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에서는요, 지방에 있는 이 농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반란 비스무리한 이 혁명의 움직임이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통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달래는 의미로 여러분들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기로 선언합니다. 국민의회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국민의회 대다수의 인물들은요, 이미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막 빈민은 없습니다. 돈 좀 만지는
일부 제3신분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성난 농민들, 즉 빈민들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안 되겠다. 너희 1, 2신분 이리 와봐. 너희 봉건적 특권 좀 폐지 좀 하자.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폐지하는데 진짜 웃긴 거는 여러분들 농노제 폐지는 유상입니다. 돈을 내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유재산을 좀 이렇게 좀 존중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 30분 중에서도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하게 됐으니까요. 자, 인권선언 발표가 드디어 이어지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게 이제 플레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유와 평등, 뭐 저항권, 국민 주권의 원리, 법 앞에서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함 등을 천명했는데 특이한 게 이제 사유재산권, 소유권 신성함 얘기하는 거죠. 사유재산은 침범할 수 없다. 신성한 것이다.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바렌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혁명이 막 이뤄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프랑스 국왕의 일가가 다른 나라, 즉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가 체포됩니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왕실이 부르봉 왕실이었거든요. 국민 반감이 최고조에 오르게 돼요. 아니 어떻게 왕이 도망갈 생각을 하냐, 말이 되냐 하면서 여러분들 헌법이 또 제정됩니다. 입헌 군주제로 왕 너는 이제 너희가 직접 다스릴 권한 없어. 우리 국민의회에서 알아서 할게. 입헌 군주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를 헌법에 넣게 됩니다.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예요. 지금의 보통선거제와 다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C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신분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계층 3부의 그 그림 있고요. 테니스 코트의 사역도 그림이 있네요. 한번 보시고요.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여러분들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딱 보고 아 이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구나, 인권선언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기는 이제 지나서 입법의회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 만든 헌법 있죠? 요 헌법 있죠? 요 헌법에 의거해서 나왔던 게 입법의회인데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죠. 자, 1791년 9월 헌법에 의거해서 구성된 건데 온건파였던 지롱드파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죠. 국왕 처형을 반대한다. 아, 그러면 국왕을 처형하려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국왕을 왜 처형하죠? 그렇죠. 아까 바렌 사건. 도망가려고 했죠. 도망가려고 하고 잡아왔잖아요. 이걸 죽여 살려 했던데 여러분들 반대했던 지롱드파가 이 입법의회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따른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투표권, 즉 정치적 목소리의 크기를 부여했다는 거죠. 다르게 부여했다는 거죠. 납세 안 했으면 투표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옹호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 상황쯤 되면요,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아주 난리예요. 아주 옆에서 그냥 반대로 난립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지에서 반혁명 압박을 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거죠. 안티 레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프랑스랑. 혁명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의회가 의용군을 모집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군들이 노래 부르고 다녔던 게 이제 뭐 라마르세예즈라고 해서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죠. 자, 거기에 이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민중은 상황이 안 좋아져요. 점점 불만이 고조되자 파리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게 이릅니다. 자, 근데 파리 민중을 쌍큘로트라고도 불러요. 쌍큘로트. 자, 그리고 이 쌍큘로트가 왕궁을 습격하고 나서 왕권을 정지시키고요. 새로운 의회를 만듭니다. 그 의회 이름이 국민공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온건파 주도로 뭔가 혁명을 지속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혁명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상황이 어려워졌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빈민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왕권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의회, 즉 국민공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공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빈민들의 혹은 민중의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죠. 자, 일단 국민공회 갑니다. 왕권 정지됐으니까 바로 공화정 수립합니다. 공화정을 수립했다는 건 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루이 16세 처형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특히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1차 대불동맹이 일어나서, 대불이라는 것은 불란서, 즉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이라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나라들이 엄청 많죠.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를 공격해옵니다.
계속 상황 안 좋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안에서조차 혁명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아까 입법의회가 지롱드, 즉 온건파였잖아요. 온건파 주도였잖아요. 극심한 과격파인 자코뱅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정권 장악했어요. 자코뱅 집권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평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공화제 그리고 보통선거제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을 만들어요. 93년 헌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들 전쟁 이후로 시행을 유보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는 거, 국민의회 때 얘기죠. 그때 봉건적 공납, 농노제 유상 폐지였는데 무상 폐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토지 분배 이런 얘기, 급진적인 얘기 나왔고요. 우리 지금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징병제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가격들이 다 비싸. 최고 가격이 제일 높은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코뱅의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요, 바로 이 공포정치, 말 그대로 이 테러 정치를 하게 되는데, 테러 정치가 아닌가? 영어로 모르겠네요. 테러파이. 굉장히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공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안위원회, 뭐만 하면 잡아가요. 그리고 바로바로 재판 때려서, 혁명재판소에서 재판 때려서 바로바로 댕겅댕겅 목을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단두대를 사용해서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면 걸리적거린다. 그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정치죠. 자, 근데 이 너무 무서워지니까 이 자코뱅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건파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 그래요.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 사건을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루이 16세겠죠. 처형당했던. 이게 단두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칼날이 쏙 내려와서 목을 댕공 잘라버리고 목은 여기로 굴러떨어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잔인하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또 이거를 굉장히 너무 빨리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기는 이제 총재정부로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온건파가 주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테르미도 반동으로. 그래서 공화제와 다시 한번 제한선거제를 하게 됩니다. 이 왕은 죽었으니까 공화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총재정부니까 총재가 필요해요. 행정부와 입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재가 5명입니다. 그래서 총재정부예요. 입법부는 국회 얘기하는 거죠. 양원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리수가 너무 많아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능한 상황 대처 능력이 있었고요. 결국 군부의 SOS를 치는데 군대, 즉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시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요 B는 보나파르트, 즉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의 의의를 보자면 봉건적 신문제 타파했고 시민사회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자유평등 우애 내지는 형제 박애로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정신이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의 의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요,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총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거든요. 이탈리아, 이집트 원정 막 계속 승리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집트에 가 있던 와중에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 있던 와중에 영국이 막 공격해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홀몸으로 프랑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총재 정부가 아니라 통령 정부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첫 번째 통령이야, 제1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약간 뭐랄까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업적들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평가가 갈리겠죠. 세금 제도라든가 행정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관리를 등용할 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공로로만 채용하고 승진시킵니다. 능력주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프랑스 은행을 설립한 기록이 있고요. 재정 안정시켰고 돈이 없었다잖아요. 그 전에. 그죠? 그리고 가톨릭 유화체. 이전까지 그 가톨릭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혁명 중에. 왜냐면 어쨌든 일시분이 성직자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 교황과 그 종교 협약을 해결하면서 뭔가 종교 갈등도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아미엥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대불동맹을 와해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버린 거죠. 야, 이제 그만 싸우자 하고 이제 그들의 대불동맹의 대오가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황제가 되는데요. 황제 즉위도 아니에요. 취임입니다.
왜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세 번째 대불동맹을 결성하게 됐고요. 나폴레옹이 영국 본토의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해전에서 패배하는데 그 해전이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다시 쓸게요. 트라팔가르 해전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요, 그래도 전쟁 잘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격파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라인 동맹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이루어진 영방국가들, 조그만 나라들, 그걸 꾸리면서 유럽을 제패하게 됩니다. 이 땅 엄청 큽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때 계속해서 그 프랑스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 세력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내렸던 명령이 바로 대륙 봉쇄력입니다. 영국이랑 대륙이랑 통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옛날에 저기 크로메 같은 경우가 이제 항해 조례하면서 오히려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좀 시비를 걸었다면 이번에는 프랑스가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닫아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영국이랑 유럽 대륙 간 통상을 금지시키고 나니까 이거에 반드시 반대하고 혹은 뭐 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위반하니까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를 원정하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추워요. 러시아 너무 춥습니다. 러시아 원정은 실패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또다시 구성된 대불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졌어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귀양 간 거예요. 엘바 섬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엘바 섬으로 유배됐는데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회복하는데 또 한 번 져요. 그 전투가 워털루 전투입니다.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여러분들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됐고요. 다시 더 조그맣고 더 먼 곳으로 즉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최후는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나폴레옹 시대의 역사적 의의를 보시면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계속 여기저기 침략을 하니까 각국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민족주의가 대두합니다. 즉,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유럽 사회에는, 유럽 세계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그야말로 팽창하게 됩니다. 확산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유럽 세계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대확산. 요거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